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 작가와 함께 읽을까요? 두 번째 시간 문을 엽니다. 익숙한 풍경이 보이지요? 왼쪽으로 보이는 저 건물이 제가 말씀드렸던 당국대 기숙사 건물입니다. 앞 마을에서 꽃기호 소리도 들리고요. 새 소리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맨발로 산을 올랐는데요. 오늘 점심으로 콩국수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계속 듣고 있는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조성희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뜨나응이라는 줄임말로 애칭처럼 불리는 책이 있는데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라는 책이에요. 빨간색 그 정열적인 그 레드로 표지가 만들어져 있는 책인데 글 쓰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모르는 분들 별로 없을 만큼 유명한 책입니다. 저도 초고 쓸 때 그 책 매일 한쪽씩 그 따라 쓰면서 마음의 힘을 지켜나갔고 계속 써나가야 할 이유도 발견하면서 계속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필사책이에요. 정말 마음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아주 지혜롭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을 쓰신 분이세요. 조성희 스님. 어떤 얘기를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들려주시면서 소개를 하셨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고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새삼스럽게 울컥 와닿았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때 이 말씀을 자신의 노트 맨 앞 페이지에다 써놓고 매일 들여다보면서 힘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욥기 23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을까요? 그 다음 얘기들을 같이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분한테서 제가 받아 적은 얘기들인데, 당신이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먼저 당신은 그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 얘기는 괴테가 한 얘기라고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중에 인생이란 행복하고 다양한 사건들의 반복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책은 성공학 노트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 또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오늘 혹시 우리가 만나는 그 한 면이 슬픔이나 시련이라면 그것을 그냥 그것 자체로만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굴러가는 그 과정 중에서 성장통이나 하나의 성장의 과정으로 보고 받아들일 것이냐, 고통으로만 받아들일 것이냐는 각자의 마음의 힘으로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그런 성장통을 교훈으로, 레슨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된다라는 얘기도 소개를 했었고요. 기회는 가장 어두울 때 숨어서 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 성공한 노트라는 책에 있는 내용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좌절은 실패로 받아들일 때 가장 파괴적인 힘이 된다라는 얘기도 하셨대요. 이 얘기도 참 공감이 되는데, 저는 저한테 닥친 이런 시련을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방 그분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제가 더 성장해 가고 더 괜찮은 곳에 가기 위한 그 과정을 가는
그 행로 가운데의 성장통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조성희 작가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제가 또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순전한 소망을 또 갖게 됐어요. 이분을 통해서 제가 이런 그 위로와 감동을 받는 것처럼 모든 날의 기적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힘도 얻으시고 위로도 얻으시고 저와 같이 공감도 나눠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안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책 읽어 드리기 전에 가끔씩 제가 한마디씩 드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쓴 책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핑크하지요. 저 사진은 남편과 제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제가 출판사로 보내서 표지 사진으로 쓰게 됐습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웨딩 리마인드 사진을 아이들이 베풀어 주어서 찍던 날, 그날 저희한테 선물처럼 주어진 날이었는데 그날 찍은 사진 중 하나입니다. 그 얘기도 이 책에 나오는데요. 제목은 내 안에 꿈 있지. 돈 한 푼 안 드는 꿈을 못 꾼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꿈만 먹고 꿈길만 걷느라 아플 새도 늙을 새도 없는 어리버리 꿈쟁이 아줌마의 꿈길 독독이라고 제가 이 한마디를 생각해내면서 아주 그 오랫동안 고민도 하면서 이 표현을 찾아내던 날의 그 즐거움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모든 과정들은 괴롭지만 어떤 결과를 갖게 됐을 때는 찬란한 즐거움이 또 같이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프로방스라는 출판사에서 펴냈고요. 저자 프로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소개가 될 텐데 들으시면서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문학을 전공했으나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고 도서관에서 책 읽다 재밌으면 수업 빠지는 짓을 밥 먹듯 했다.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던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그저 책 읽기의 재미에 빠졌으며 꿈도 막연했다. 결혼 10년 만에 나를 찾는 공부를 시작해 글쓰기 5년, 영어 10년, 신통치도 않은 실력으로 겁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쳤고 얼마 전에는 숲길 체험 지도사 과정을 마쳤다. 산림치유 지도사가 되기 위해 계속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연히 시작한 글쓰기로 오랫동안 품고 산 꿈길에 가 닿았고 꿈에 손을 잡고 걷는 길 위에서 만난 소중한 것들에 대해 전하고 싶었다. 꿈길 독도의 시작은 꿈에 손을 잡는 것부터라고 얘기하는 저자는 이 책이 누군가의 잠든 꿈을 불러일으키고 꿈을 이뤄가는 꿈길의 나침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꿈이 삶에 어떤 채색을 입히는지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정말 신통치지도 않은 이력들, 제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써서 넣었는데 웃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숲길 체험 지도사, 미래의 꿈길 독도 연구소 소장, 기타 치고 노래하는 드리머, 세상 모든 아름다운 길들을 걷고 싶은 걷기 예찬론자, 자칭 민간인 사이비 딴따라. 그 출판이 돼서 나오는 책에 그 저자의 프로필로 들어가도 될까 이런 표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있는 용기 없는 용기를 다 긁어 모아서 써서 넣었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제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그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음, 좀 쑥스러운데요. 제가 오늘은 들어가는 글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그 프로필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는지가 잠깐 소개가 되어서 건너뛰고요. 오늘은 첫 번째 꼭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가슴 속에 흐르는 슬픈 강물. 처음부터 좀 슬픈 제목이 나타나죠.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많다. TV 드라마나 뉴스, 영화를 통해 그런 일들을 대할 때면 안타까운 마음에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한다. 그리고 설마 나한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생각도 갖게 된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듯이. 그런데 단지 이렇게 석 줄 글로 시작만 하고 있는데도 벌써 눈물부터 흘러내리는 드라마에만 있는 얘긴 줄 알았던 일이 내 사랑하는 언니에게 일어난 지도 어언 1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바뀌고도 남을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고 무뎌지는 건 아니다. 잊혀진 것처럼 살다가도 누군가 혹은 어떤 상황이 조금만 그 일을 건드려 놓아도 지금처럼 다시금 생생해지고 여태껏 못다 흐른 슬픈 강물 소리가 여전히 갈비뼈 밑에 웅얼대며 고여있는 듯 묵직한 슬픔에 젖게 된다. 그렇게 착하디 착한 언니인데 왜 하필 우리 언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아직도 그 답을 알지 못한다. 그때 누구한테서 전화를 받았는지 오래되어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둘째 언니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의식이 없다는 거였다.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 혼자서 몰래 어딘가를 꼬집고 비틀어 보았던 것 같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어 남편한테 손을 잡아 달라고도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언니한테 일어날 수가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망우리 고개 가까이에 있는 어느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날 언니는 마침 오랜 친분을 맺어온 교회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다고 했다. 모임 장소가 병원에서 가까웠던 것도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것도 그나마 불행 중 천만 다행이었다. 그게 아니었다면 어땠을지는 상상도 하기 싫다. 언니 친구분들 얘기에 의하면 언니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면서 앉은 채로 쓰러지며 속옷도 다 적셨다고 했다. 나이 49밖에 안 된 우리 언니가 말로만 듣던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였다. 평소에 언니한테서 혈압이 높다거나 뇌졸중과 연관될 만한 어떤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한 가지 연결될 만한 사실은 아버지도 중풍으로 쓰러져 거동을 못한 채로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버지는 70이 넘어 쓰러지셨고 언니는 그때 겨우 49이었다. 게다가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하나 둘도 아닌 넷이나 되는 딸들을 줄줄이 거느린 엄마였다. 지금도 어제 일인 듯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바로 언니가 결혼하던 날 아침 언니랑 같이 동네 목욕탕에 다녀오던 장면이다. 언니는 결혼 전에 아주 날씬하고 여리여리해서 바람 불면 날아갈까 걱정될 정도였다. 나는 그때 중학생이었고 방학 되면 언니 혼자 방 얻어 직장 다니던 서울에 올라와 잠깐이나마 같이 살기도 했다. 언니한테 한 달쯤 가 있던 서울에서의 생활이 경상도 어느 첩첩 농촌마을의 시골뜨기 가시네였던 내게는 꿈만 같이 설레고 황홀한 경험이었다. 지금도 생각난다. 겨울이었는데 출근길에 언니가 나 먹으라며 살짝 언 삼각뿔 모양의 비닐팩에 든 우유를 들여놔 줬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음식은 우리 고향인 시골에서는 흔하게 먹던 음식이 아니었다. 그때 우유라는 걸 처음 먹어본 건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렇게 세모 모양 비닐팩에 든 우유는 처음 먹어봤던 것 같다. 그
밝고 도회스러운 먹거리가 준 첫 느낌이 지금도 아련히 떠오르니 말이다. 언니는 내가 방학 때 가 있던 동안 매일 아침 그 세모난 비닐팩에 빨대를 꽂아서 도회지 애들 흉내를 내며 우유를 먹게 해주었다. 그러다 어느 날 언니는 어느 형제 많은 집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간 거다. 언니가 결혼할 당시 시댁 형제 자매들은 모두 사남 이녀였는데 그 중에서 막내 시누이와 그 위 시동생은 초등학생이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신 집안이어서 이를테면 언니는 그 어린 시댁 형제 자매들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나는 나중에 대학을 서울에서 다닐 때 그 형제 많은 집에 염치도 없이 얹혀서 1년인지 2년인지를 더부살이하며 살았던 기억이 난다. 어렵고 어렵다는 사돈들끼리 언니 누나로 부르고 불리며 사는 동안에 정이 들어서였던지 언니가 엄마 노릇하며 그 많은 형제 자매들 키우다시피 해서 결혼시킬 때마다 언니 따라 나도 눈이 빨개지도록 울곤 했었다. 언니도 나도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데 언니가 나보다 훨씬 더 했을 것이다. 착한 걸로 치면 내가 한참을 따라가야 할 만큼 착했다. 그래서 언니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언니가 편하고 다 받아들여 주니까 언니한테 달라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나였다. 내가 결혼할 때 언니는 남편을 보지도 않은 채 우리 시댁의 여러 상황과 조건에 대해 듣기만 한 상태에서 내 결혼을 완곡하게 말렸었다. 우리 시댁도 6 형제였고 그 형제들 중에서도 시누이가 넷이라는 점과 홀 어머님의 장남이라는 점, 게다가 시누이들이 시댁에 자주 드나든다는 형편에 대해 나를 통해 들은 언니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지금도 기억난다. 형제 많은 집 홑 어른의 맏며느리는 나 하나로 좋게 너는 좀 편한 데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렸음에도 운명이었는지 나는 결혼을 했다. 그리고 후에 힘들 때마다 왜 좀 더 말려주지 않았냐며 되지도 않는 말로 하소연을 몇 번 하기도 했었다. 아마 그때는 내가 언니라도 말렸을 것 같다. 그 고달픔을 아니 당연한 일이다. 자기 아이 넷만으로도 버거운 엄마 노릇이었을 텐데 언니가 마음 쓰고 돌보고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은 많고 많았다. 우리 친정 형제들도 무슨 일만 있으면 언니한테 전화하고 마음으로 기댔다. 동생들 줄줄이 데리고 살면서 큰 누나의 맏언니 노릇하느라 고생했던 큰언니도 마음으로 늘 부대끼며 품고 살아낸 작은 언니도 두 동생 대학 공부 다 시켜주고 크고 작은 온갖 집안일에 동생들 치닥거리까지 아버지처럼 도맡아 해준 둘째 오빠까지 뿐이랴 혼자 누려도 되는 뜻밖의 유산을 여러 형제들의 형편에 세심히도 맞춰서 골고루 나눠준 셋째 오빠도 있다. 막내 쪽이라 평생 받고 누리기만 한 내 눈에는 그런 언니 오빠들이 참 대단해 보였고 안 됐기도 했다. 친정도 친정이지만 언니에게는 엄마처럼 마음 쓰고 돌봐야 할 시댁 형제들이 많고 많았다. 한순간에 쓰러져 너무나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기 얼마 전에도 언니한테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언니 상황에서는 당연히 노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였는데 유감스럽게도 나도 언니도 노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언니는 나보다 좀 더 그런 편이었다. 그래서 언니는 그때 그 상황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신 바깥 일에 정신없이 자신을 내몰며 그 상황을 견디고 있었던 걸로 기억된다. 그런저런 모든 상황들에 내리눌리며 과부하 상태가 됐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게 됐을 것이다. 물론 내 짐작이다. 내 짐작이 일부만 맞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그 당시 내가 본 언니는 과한 스트레스 상태였던 건 분명히 기억한다. 언니가 쓰러진 이후로 나는 의식적으로 싫은 건 싫다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게 맘처럼 잘 되지는 않는다. 타고난 천성을 바꿔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닌가 보다. 언니는 3주를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그 병원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한 환자를 보기 위해 날마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대체 뭘 하던 사람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끝도 없이 몰려드냐며 묻더란 얘기를 나중에 들은 것 같다.
머리를 다 깎이고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몇 개씩 줄을 매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식불명인 상태로 누워있는 언니를 보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쉼없이 몰려들었고 온갖 종류의 밑반찬과 김치들이 냉장고 가득 쌓여갔다. 식구들이 다 못 먹어 우리 집으로 가져온 적도 있었다. 주로 교회 분들이었다. 나랑 언니가 같이 다녔던 그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고 등록 교인도 많았다. 언니도 나도 결혼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 서울살이에서 가족들 빼고 첫 정을 들인 친정 같은 교회였다. 그곳에서 언니는 수많은 교인들의 경조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에 지극정성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제대로인 교인들이라면 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매일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마다 온 교인들이 울부짖으며 언니를 위해 기도드리더라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너희 언니한테처럼 그렇게 온 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는 건 처음 봤다고 어머니가 전하시기도 했다. 언니는 3주 만에 깨어나 조금씩 몸을 일으켰지만 이미 예전의 내 언니가 아니었다. 말을 잊었고 지능은 아기처럼 떨어졌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고 죽겠어 불쌍해 고맙습니다. 서너 마디밖에 못하는 아기가 되어서 살아간다. 다행히 걸을 수는 있지만 오른쪽 신체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로 한쪽 팔을 꼬부린 채 뒤뚱거리며 걷는다. 우리 언니가 아니다. 그 다정하고 착하고 어여쁘던 우리 언니는 하루아침에 어디로 가버렸을까? 어른인 나도 그 사실을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겨우 중고등학생이었던 내 아이들은 형부는 그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견뎌내고 있을까? 다른 답은 모르겠지만 그 엄청난 날마다의 현실을 10수년 견뎌내고 부듬고 살아내는 것이 다름 아닌 신앙일 거란 한 가지 사실은 알 것 같다. 더 깊은 얘기는 후일로 미뤄둔다. 아직은 내 그릇이 너무 얕으니. 그때는 어느 해 봄날이었고 병원 뜰에는 목련꽃이 하염없는 슬픔을 하얗게 피워내고 있었다. 그 꽃들 옆에서 나는 자주 하늘가를 올려다보곤 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혹시 언니가 못 깨어나고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하늘나라로 간다면 그 하늘나라가 어디쯤일까를 찾아보곤 했다. 3주째였다. 깨어나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내쉬며 한 자세로만 누워있는 언니를 보고 나올 때마다 평소에 허리를 아파했던 언니가 저렇게 한 자세로만 계속 누워있으면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 언니가 그건 못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때 끊임없이 찾아와 함께 그 시간들을 견뎌준 그 고마운 분들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견디기 힘들었을까. 그 많은 마음 따뜻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감사와 함께 내 언니가 자랑스러웠다. 그렇게나 엄청난 사람 부자로 산 언니의 삶이 들여다보여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내가 만약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었다면 날 위해 마음 다해 울어주고 찾아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다짐했었다. 나도 언니처럼 사람 부자로 살기로. 그로부터 15년이 흘렀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 언니 근처에도 못 갈 것 같다. 언니가 말을 다 알아듣고 예전처럼 말할 수 있다면, 걸을 수 있다면 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배울 텐데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해도 언니 대답이 들리는 듯하다. 이미 알고 있잖아. 알고만 있어서 그렇지. 막혀버린 말문 대신 마음 눈이 밝은 길을 냈을까? 언니 눈을 떠올려 본다. 선함만 가득 고인. 언니 예전 모습이 그립다. 내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즐길 수 있도록 처음 길을 내준 언니.
아라비안 나이트 전집을 처음 읽던 때의 신비감과 흥분이 이리 생생한데 언니는 그 사실을 기억이나 할까? 나한테 측이라는 재미의 씨앗을 뿌려주고 싹 틔워준 사람이 자신이란 걸 언니는 기억도 못할 것이다. 나도 이렇게 글쓰기를 시작하며 그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으니 내일 혹시라도 언니한테 물어봐야겠다. 너가 유난히 책을 좋아했잖아. 언니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울 듯이 아기처럼 말할 테지만 나는 그 얘기를 꼭 해야 한다.